네, 고창남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남이라고 합니다. 뭐 진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번 토론에 한번 참석해 본다고 해서 이제 잠깐 왔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발제해 주시고 토론 잘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은 우리 최나영 위원장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진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를 이렇게 지역 조직도 꾸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를 만들고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소중한 경험인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시고. 예. 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1회 주민대회를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이자마자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뽑아놓은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고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문제인식은 뭐였냐면 한 달짜리 근로계약, 석 달짜리 근로계약이 굉장히 많은 경비 노동자 이제 근로계약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유를 하게 됐고 이게 1위를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와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경비 노동자의 고용 안전 그리고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다든가 세면대가 없다든가 이런 처우 개선 문제들을 지자체가 신경 써라 라고 주민이 명령을 주셨고 이거를 1회 주민대회 때, 2회 주민대회 때, 3회 주민대회 때 계속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주민 속에서. 그래서 첫째 해는 경비 노동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둘째 해 결과로는 에어컨 설치가 예산 편성이 되었고 세 번째 해 결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이제 추가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더 구체적인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울산의 김종호 박사님, 우리 북경대 네. 박사 출신인데요. 대선 이후의 향후 정세에 대해서 짧게 전망을 좀 해주시고 또 진보 정치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잠깐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패배한 거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잘못된 이재명의 전략은 소득 그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게 깨진 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단추가 이제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평소에 그 이재명의 공약의 핵심인데 이게 깨지면서 그다음부터는 뭐 그 사람이 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더라고. 그때 나오는 그런 얘기들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는 교훈은 뭐냐라고 할 때 과학적 강령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핵심 강령으로 내기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내걸 거라고 한다면 이제 재벌 문제,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이제 공기업화, 국유화, 뭐 이런 거일 텐데, 사실 이것을 이제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잘 연구해서 확실하게 어떤 질문이 문제 제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를 낼 때, 우리 후보를 낼 때, 요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우리의 정치적 이미지가 딱 고정화된다, 명확해진다, 이런 이제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진보 진영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진보 대통합이 안 됐다, 민중 경선이 안 됐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2년 전에 총선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제 결과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진보 대통합이 안 되고 단일 후보가 안 되고 그러면은 2년 후에 대선에서 또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다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제일 많이 지적되는 이제 원인이 진보 대통합이 안 됐다 이런 하는데 저는 현상적인 지적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보 대통합이 안 됐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민주노동당 때의 한계와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이 됐고 전혀 해결이 안 됐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그때와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결성될 때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을 못 보고 과거처럼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달라진 점은 뭐냐? 그동안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각 정치 세력이 자기 정립을 대체로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정책 주장도 명확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당적 기반도 있고 그래서 심상정 후보라든가 이제 정의당 이런 쪽은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뭉치자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요거 이 정치 현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주의 문제가 지적돼야 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사심을 버리고 심상정이 임했어야 된다. 당연합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왜 안 했느냐? 이거 의회주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이제 진출하고 대통령 자기라든가 뭔가 이제 이걸 제도권을 확보를 해야지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 세력들이 살아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운동 노선에 다하고 결정적이다라고 하면 절대 양보 안 하죠. 이 두 가지 의회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보 대통합이 됐으면 이번에 그래서 민중 경선이 되고 후보가 나왔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았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의 어떤 우리의 준비 정도와 아까 강령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후보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 단일 후보다 해서 지금의 강력한 양당 구도를 돌파하고 뭔가 의미 있는 득표라든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지역 활동가들도 그렇고 현장 정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즉 만약에 진보 대통합이 돼서 후보가 나가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당도 다시 이제 연합동당도 만들어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서 뭔가 대응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또 민주노동당처럼 뭐 열 몇 석 얻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놔두고서 이렇게 나가봤자 결국은 다시 당이 파탄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노동해방의 승리 이게 달성될 거냐,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한 회의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선거라든가 정치 일정 또 이제 윤석열의 이제 그런 정권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제 탄압에 맞서서 진보 대탄압 전선을 구축을 해야죠. 이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당결과 당의 중심 이게 뭐냐?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하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 때의 패배의식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후자의 측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한상균 위원장님이라든가 이관영 위원장님도 이제 제기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노동 중심의 정당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근본 문제는요. 이게 해야지 현재 나눠져 있는 재반 진보 정당의 각자의 어떤 따라가는 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노동 중심의 당을 우리가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노동운동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건드려주면 됩니다. 그게 뭐니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정규직 문제, 원하청 문제 이거잖아요. 거의 이 속에서 90%의 우리 노동 계급이 포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진보 도정 만들어서 의회에 많이 보내주면 법 고쳐서 해결되느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그럼 우리 그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힘으로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핵심은 대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합하는 거, 단결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같은 수만의 대공장이 딱 빠져 있어요.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할 때도 이런 기업지부들 있잖아요. 대공장 기업지부들은 다 빠져서 힘이 없습니다. 이게 자본의 전략이거든요.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 하청, 비정규직을 딱 분리시켜서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내놔야 돼요. 저는 그 방안은 바로 연대 조직을 만드는 거다. 우선 이제 지역 차원에서 대공장 활동가와 비정규직 활동가, 원하청 활동가들 함께 지역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실현시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힘으로 옛날 전노협이 지역 연대 조직을 하면서 노동 탄압에 같이 대응하고 그랬듯이 힘으로 맞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많은 활동가들이 그런 연대 조직 속에 결합이 되고 이러한 이 조직적 결집이 금속노조를 움직이고 금속노조를 움직이면 민주노총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선진적인 활동과 조직이 바로 당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세력이 커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커나가면은 각 지역에서 우리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이러한 지역 연대 조직을 결성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중적인 이제 기반도 확대되고 또 대중투쟁도 활성화되면은 이 세력이 바로 우리 이제 전략당의 이제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자, 또 다른 분 의견 주실 분, 우리 경기중부 신영배 동지 비정규직 문제하고 이 평화 통일 문제에 실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연대연합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역사적으로 봐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약한 정치 세력이 승리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게 연대연합이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지를 약 10% 정도의 우리 국민들 중에서 진보 세력 또는 민주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을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석이라도 당선자를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단 한 석의 득표도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 토론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양당 보수 고착화 되어 있는 양당 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변화는 만약에 간다는 전제하에서 시민적 기반이 전혀 없는 진보 정당의 미약한 역량으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저는 민주 진보 연대 연합이 돼야 된다. 약간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기조가 약간 다른 게 앞에 민주자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반보수 양당을 깨는 걸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반국힘당으로 갈 거냐,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민심하고 그렇게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교안보나 평화통일이나 노동, 여성, 기후 쪽에 우리 민주적 정치적 환경을 열어나가는 데는 국힘으로 가면 태행이지만 민주당이 되면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과 정책 연대도 필요하고 또는 민주당 좌파 세력과 협력하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만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는 어떤 민심들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일부라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실적인 연대연합의 방법으로는 아까 김장민 박사가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는 선거역 비례연합,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3명 지역구가 있습니다. 3명 지역구에서는 범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이게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중대선거군제 결선 투표제를 매개고리로 한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를 선거 과정 중에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시장이나 시장 선거에서는 공동으로 연대를 하고 3명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그래서 민주 진보 후보가 자기 당의 이름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민주 후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내든지, 그렇게 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데 주체에서 저는 죄송합니다. 민주노총이 났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적 정서들을 10% 정도 모으기에는 아직 민주노총이 그만큼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연합이나 정의당이 만약 협조를 하면 시민단체 연합과 정의당이 주체가 되어서 정의당, 진보적 재정당, 시민단체 연합이 묶어서 가야 되고, 다만 저는 배제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재정당 내에는 매우 관념적이고 현실적인 고려가 전혀 없이 매우 장기적인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감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빼놓고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기 의견을 비교적 선명하게 제출을 해주셨구만요. 진보 정치를 강화하면서도 당장은 범민주 진보 연대연합을 통해서 실적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또 우리 원주의 이진석 동지가 손을 들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그 음소거 해주시고.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국힘당을 지지했던 분들을 몇 분 만나봐서 이게 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아까 이제 그 복지 정책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라서 이런 거 하고 있다, 아니면 또 진보적인 진보 정당이라서 이런 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그냥 세상의 변화로 느끼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갖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윤석열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지금 사람들의, 제가 일부긴 하지만 전체를 해서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런 막연한 희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고,
이번에 이제 정의당 보면서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를 진보정당 후보에다 하지 않고 이재명을 이제 투표를 했는데 너무 절실했거든요. 사실 정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가 그 토론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진보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서 진보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일단은 국힘당 지지하는 분보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 더 우리가 더 가깝고 더 진보적이 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민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을 사랑하는 분 앞에서 이재명을 공격하면 오히려 미움만 받게 되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게 어떤 전략에 의해서 만약에 이재명을 욕하는 걸 보니까 저 진보당 쪽이 더 올바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별로 못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 선거가 중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제라면 다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승리를 해야 되는 판이고 그랬을 때는 전략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주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총선 같으면은 총선에서는 분명히 이 비례의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대선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 의미 있는 희생이 됐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김동연 후보가 한 게 저는 진보정당이 저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김동연 후보처럼 난 이런 것을 이끌고 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꼭 승리를 위해서 같이 뛰겠다 이랬을 때 그 진보 세력에 오히려 시선이 더 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먼저 대선에서 깨끗하게 승부에 승복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를 지원했을 때 처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완전히 벌레 보듯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지하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보면서 이재명이라면 좀 다를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 저는 성공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그때 나가서 이런 문재인 정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세요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이번에는 이낙연 같은 문재인 정부 같은 걸 구성할 이낙연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재명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진보 정당이 그런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주에 있는 이진석 동지는 진보정당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절박하다 보니 이재명 찍었는데 오히려 심상정 경우에 이재명의 정치 개혁을 조건으로 해서 연합했으면 오히려 이후에 진보 정치의 지평이 더 열리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진보대 연합을 저는 진보대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지만 진보끼리 뭉치는 거는 결코 그 방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굉장히 너무 뚜렷해 보이는 거죠. 지금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려나가고 지평을 넓혀나가는 그런 그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진보통합당도 저는 한계가 있었던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끼리 이제 확대된 진보는 좋았는데 그 진보 연합을 통해서 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떨어져 나간 분이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뭉쳤어요. 그때 그 그때가 민주통합당이 이제 막 될 때인데 그때 진보는 진보대로 진보통합당이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알겠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알겠고요. 제가 그 역사를 제가 실제 체험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이 2007년 12월 달에 1차 분당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진보대통합을 추진해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민주당하고 총선 때 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 13석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평가에 대해서 뭐 다를 수가 있으나 실적은 진보 통합에 기초한 범야권연대 이것이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시기가 있었다. 그 옳든 그러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의당이나 진보당, 노동당으로 쪼개져서 각기 뭐 이렇게 민주당하고 연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지향에 있어서도 자꾸 민주당의 일면적으로 기대기 전법으로만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진보당의 그 상임선대위원장 했던 김걸래 동지가 해단식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있어서도 진보 정치의 혁신과 단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동안의 진보당이나 민중당 시절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민중 경선의 마지막에 적성을 보인 때로부터 지금까지 요번 결과를 놓고도 굉장히 진보 정치의 혁신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제가 사회자지만은 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인 개혁, 근본적인 어떤 변혁과 관련한 노동 존중이랄지 자주 통일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덜 강조하고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좀 나열을 하고 페미니즘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이랬던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보당 우리 김재현 후보의 포스터를 보면은 이 주간지 표지 모델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진보당이야말로 미군 철수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 존중, 노동 해방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예를 들어서 미국 내정 간섭 적각 중단, 그다음에 악덕 재벌 기업 국유화 이런 거를 아예 그냥 포스터에 박아가지고 선명하게 어차피 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닐진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 정치 의식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배균 후보의 포스터는 눈에 딱 띄어요. 사회주의라는 말만 딱 띄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는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회주의의 정책적 내용, 사회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경로에 대해서 그 어느 자료도 별로 그 설득력 있는 제시가 없었다는 점이 저는 뭐 느낀 소감입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노총 아무래도 민주노총 노동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 대통합이 수준이 높다면은 진보 대연합당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지방선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선거연합 정도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고 저도 그 진보통합 다 추진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잡고 너무 자포자기하고 진보 내에서 연합이 되겠느냐? 연합만 되면 다 된다는 말이냐? 혁신과 연합이죠. 혁신과 단결은 변정법적으로 통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호 박사가 얘기한 이 진보적 노동운동, 변혁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활동가 조직의 기초에서 진보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걸 하면서도 연대연합을 한시라도 사실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요. 3인 선거구제라 하더라도 중복 후보를 회피하는 단일화를 한다 해서 수도권에 진보 정치가 돌파될 때가 있습니까? 울산과 창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들 같으면은 진보 양당, 보수 양당들은 마음 먹으면은 전격적으로 한 달 이내에 하지 않습니까? 합당이고 연합이고 연대고. 만일 우리가 정치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치력이 있다면 향후 보름 내에 한 달 내에 연합당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지방선거 나가면은 3인 선거구에 돌파될 때가 훨씬 많고 또 비례 투표에 있어서도 하나를 찍기 때문에 도의원 같은 경우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방선거 때까지는 도저히 현재 정치 상태로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력으로 보나 정치 상태로 보나.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혁신과 단결을 완성시켜 보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아까 한상균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단이나 방향을 선포식으로 먼저 지도자급에서 내질를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야 된다. 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정말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방선거운동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평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국 순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 순회를 하고 도처에서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좋은 방향은 뭐 뻔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아래부터 아무리 민중 직접 정치에 모범을 세워놔도 정치 구도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항상 당선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왜 우리가 타개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이번에 대선 결과도 다 비관적으로 뭐 보지만 80만 표 적은 표입니까? 이 초박빙 구도에서 민주당이 다 빼앗아가는 이 구도에서 80만 표예요. 캐스팅 보팅을 지고 있습니다. 정치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사회자가 열을 받아서 얘기했네. 의견 주실 분? 우리 김장민 박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이 송영길이 정치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제 3인 이상 선거구제를 하는 거는 각 지방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법 통과도 필요 없고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위성정당 못 맞는 거, 이거는 법 문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김장민 박사. 네, 맞습니다. 그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말씀하신 대로 광역에서 지방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 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특히 여기에서 작심하고 그 법을 통과시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상적이라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빠 문빠의 권력 독점력으로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그 노빠 문빠로 되는 이 권력의 독점력이라는, 그다음에 그들이 권력을 줬을 때 실제로 진정한 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미 수차례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힘을 모아준다는 거는 지금까지 그 과거 사례에 비해서 볼 때 이제는 그런 희망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정의연 선배님이 지금 우리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신데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 직접 몸소 우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이 서대문에 있는 모 아파트에 직접 경비를 하면서 그 60, 70대 경비들을 조직하려고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할 위치가 아니죠. 그럼 듣고만 계세요. 정현 선배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자, 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성 동지. 예,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예. 저 노원당 파주 김동성입니다. 저는 이 정치와 관련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이 사실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진했죠. 추진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패를 했죠. 그 실패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패권주의, 그 다음에 우경화, 그 다음에 이해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분열을 통해서 이제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치 관련해서 농자의 독자적인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거를 포기할 그건 아니죠. 농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책과는 우리의 오래된 과제고 언젠가는 실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볼 때 농자 민주의 독자적인 정책과는 항상 보수 양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해산되고 나서 이후에 12년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농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책 단계를 누가 주도했느냐, 주도한 정당이 있느냐, 주도한 대중 조직이 있냐, 사실 없었죠. 12년 그냥 공백 상태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자의 정책 단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않았고 그에 관련해서 농자 민주의 독자적인 정책 단결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도 농자 민중의 정책 단계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1년 전에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정당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닌 민주경선운동본부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민주경선이 시작됐는데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정치적 운동을 주도해야 할 진보좌파 세계 정당이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계속 자기들 이해 관계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떻게 농자를 정치적 단결시킬 것인가, 농자 문제 정치적 단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본부가 왜소하게 이제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운동도 실패하게 됐죠. 저는 뭐 이런 것을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그 농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책화를 진보 좌파 정당이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 정당은 어쨌든 진보적 정체성이 남아있다면, 좌파적 정체성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그런 어떤 체제 변혁적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 정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좌파 정당도 아니고 체제를 변혁할 의지가 전혀 없는 나는 정치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 조직에 우리가 더 이상 기대를 하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조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이제 민주노동당 22년 이후 민주노총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농자 민중을 정치적 단결시킬 수 있는 대중 조직은 민주노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태어난 세계 진보 좌파 정당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보 좌파 정당의 연대연합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민주노총의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농당이 정치운동을 주도했어요.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분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대중조직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해야겠죠. 주도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정치화하는 것은 역시 진보좌파 정당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운동을 진보좌파 정당들이 주도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것은 대중투쟁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투쟁을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정치운동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대중투쟁과 그 정치투쟁에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되는 핵심적인 조직들은 진보좌파 세계정당하고 민주노총밖에 없다 봅니다. 우리가 이 기반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어떤 그림도 다
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히 진보 좌파 정당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런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독자적인 정치를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을 이 진보좌파 3개 정당, 3개 정당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같이 주도할 것인가, 이 고민을 통해서 위에 대중투쟁이나 정치일정에서 함께 뭘 할 것인가를 분명한 그림을 대중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수 양당을 깨는, 넘어서는, 대체하는 그런 정치운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대중운동을 하면서도 지금처럼 대기업, 공기업의 임단협 위주의 대중운동은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못 받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역시 이 변혁지향적인 대중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 원하청 불공정 문제를 타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는 결코 어떤 악조건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전략적 과제가 바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죠. 자, 우리 최병현 우리 진보 3.0, 이 진보 4.0이 아니고 3.0이네요. 최병현도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100번부터 이제 구민중당까지 활동을 했었고, 뭐 한동안 좀 직장 생활 하느라고 이제 운동일선에서 멀어져 있다가 이제 뭐 다시 복귀해서 지금 저도 어쨌든 뭐 진보 세력의 진보의 정치 세력화에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운동을 생각할 때 이제 옛날 고전적인 표현을 좀 하자면은 좀 주체적인 관점, 주체의 역량, 주체의 조건을 이제 기본으로 놓고 객관적인 정세를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기가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옛날에 이제 고전적인 표현으로 이제 기본 모순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하지만 때로는 이제 주요 모순이 더 중심이 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다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은 나타나지 않는 지금 고통의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과연 진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직도 좀 간결한 자기의 원칙을 기준으로만 볼 것인지, 어쩌면 지금 예전에 없던 어떤 좋은 조건의 객관적인 정세가 열렸는데, 사실 이거 놓치면 이제는 아예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과도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보의 정치 세력화를 같이 연합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노동자, 민중, 계급을 기준으로, 또는 민족, 뭐 이론론이든 이원론이든 이러한 부분과 현재 젊은 세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성, 환경, 인권, 뭐 장애인, 뭐 등등 과거에 이제 계급적 진보가 실적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젊은 활동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마찬가지로 현 양당 체제에 대해서 내제기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체제 전환 무슨 행진 행사도 열렸죠.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공동 실천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공동의 전망을 써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당장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서 같이 좀 고민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지금 실제 이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공동 실천을 하면서 진보 정치를 확대 강화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상당히 지났는데요.
여기 우리 농민 전농 전 부의장 박기수 동지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얼굴 보일 형편이 못 되는지 농민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의연 선배님이 지금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예. 오늘 집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정의연 선배 말씀하세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봐요. 지금 아. 잘 들립니다, 이제. 예. 당 관계자들이 또 당에 좀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신 분들이 좀 몇 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묻고 싶어요. 이제 바닥을 참, 몇 번이나 쳤죠. 제 판단은 바닥을 쳐도 이렇게 칠 수가 없는데 또 더 해봐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조합원들한테 참 이런 정치 시기에 참 곤혹스럽고 한기 어디 뭐 어느 당을 찍자 뭐 이런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뭐 당선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심어서 물을 주고 가꾸고 미래의 과실을 열매를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물을 주고 가꾸고 풀을 베고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합은 대중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또 뭐 열정적으로 뛰는 그런 뭐 당원 조합원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절망감이랄까 하여튼 이런 것이 선거 시기가 참 신나고 즐겁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기가 안 되고 이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절망스럽기만 하고 누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참 대화하고 권유하고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참 안타까운 그런 어쨌든 선거 소회였고요. 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당선되는 거 그거 내다보고 뭐 뛰댕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낼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런 조건이 무너진 것이 벌써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일반 조합원들이 그 머리에서는 자꾸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노동조합 하는 입장에서 항상 뭐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 민주노조 운동 잘못하면 일본식으로 그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그 정치가 중심이 희망이 없으면 뭐 그래 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는 그런 뭐 과정이 되겠지만 이제 좀 이번 계기로 해서 모두 좀 바닥을 친 이 아픔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자로서 우리 진보 정치 향후 과제를 약간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당의 기본 이 발전 요인은 세 가지라 그럽니다. 인물,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 기반이라 그럽니다. 인물 면에서 정의당 심상정 만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이제는 진보당도 이제 새로운 인물 키워야 되고 정의당도 키워야 되고 노동당, 변혁당, 통합당도 이제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변혁적이면서 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중적인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를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복합 위기 속에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와 한반도 이 평화 위기와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결합돼서 닥쳐오는데 조금 더 급진적이고 차별화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제는 얘기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념을 일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진보 정치의 단계를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변혁당, 노동당 통합조직의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념으로 우리가 단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보당이 과거부터 주창했던 진보적 민주주의 그 이념을 유일잣대로 해서 다 통합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분모, 변혁지향적이면서도 공통분모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를 인정하고 당 명칭을 그대로 소개하고요. 선거 때는 하나의 정당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고 일상 시기에서도 공통분모는 같이 공동실천으로 그 당 이름으로 하고요. 다른 거는 자기 당 이름으로 하면 돼요. 이게 진보대연합당입니다. 이걸 왜 못합니까?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진보 3당이 진지하게 이런 공동투쟁을 하면서 진지하게 끝장 토론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닥을 더 쳐봐야 정신을 차립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역사 속에서 아까 정현 선배님은 정말 비극적인 순간은 일본처럼 가는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우리 민중이 그렇지는 않고 또 우리 역사가 아무리 처참하게 전쟁 나가서 좌파가 다 죽어도 조봉암 진보당이 출연을 56년도 전쟁 끝난 지 3년 만에 등장했다니까요. 그런 민중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약속 그거 가만히 있으면은 100% 안 되고 우리 발부둥 쳐도 안 할 것 같은데 발버둥을 이제 시민사회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이 너 하기로 한 거 왜 안 하냐? 지방선거 때부터 해라고 삿대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꼭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제 발제 토론자는 이가병 위원장님은 바빠서 나가셨고요. 김장민 동지하고 최나영 동지가 짤막하게 3분 이내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김장민 동지부터. 예, 뭐 저는 이제 발제문을 써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텔방에서도 이제 뭐 계속 이재명 지지 비판적 지지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외 정책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책에 좀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지자들은 마치 이제 상대방이 되면 미국이 망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면 뭐 선거 무효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이제 그 의사당 점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그 차이가 없다는 거를 특히 이제 뭐 그 복지국 문제는 이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교안보나 대북 문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 미련을 버려야 된다. 비판적 지지 같은 거는 그건 이제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요. 통합은 저도 어렵지만 이제 연대연합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최나연 동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진보 정치 일선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대 양당을 찍으면서도
새로운 정치가 빨리 솟아나길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보 정치 먼저 길 개척하셨던 선배님들부터 저희 그리고 우리 후배들까지 힘 모아가지고 내 24년 총선 준비하면서 하루가 빠르게 진보 정치가 단결할 수 있도록 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가 한 20년 이렇게 정치 여론조사, 정치 의식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진보표는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도, 악조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진보는 3%더라고요. 요번에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진보당 사람들 중에 지지자는 물론이고 당원들조차 이재명 찍었다 해서 그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동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민중의 마음을 읽지 않고서 진보정치 발전을 시킨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부터 원칙을 견제하면서 포용력을 갖고 단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상균 위원장님은 지금 아마 운전 중이니까 말씀을 못 하실 거고, 앞으로 한상균 위원장님이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가병 위원장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영길, 이가병, 단병호 이런 순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했거든요. 그 이후분들이 지금 민주당 근처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조차 그렇게 욕을 해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만 잘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어느 위치에서도 연대할 때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자꾸 빼기, 더하기를 해야지 빼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험을 세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바쁜 통에 대선 때 전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도, 우리 김재영 동지 아까 얘기를 안 들었네. 김재영 동지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별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뭐 초질간 우리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 새로 만들어야 된다. 연합 정당, 연대 정당, 그리고 최근에 우리 통합까지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민주당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당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한상균 위원장님 등장했네.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상균 위원장님이 이 대선 때 민중형성 추진해서 성과를 보지는 못했으나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제가 한상균 위원장 모시고 전국을 순회를 해야 되나 한 말씀 해주시죠. 울산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우리 진보 제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그곳에서 동남풍이 서울로 전국으로 다 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87년 대투쟁을 거제에서 구로까지라 그랬는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동남풍 한번 불도록 김재영 동지, 방석수하고 저기 이가병 위원장하고 똘똘 뭉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지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